안녕하세요. 몽실맘이에요. 어, 어제는 너무 바빠서 바쁜 척하고 바빴죠, 사실. 병원도 두 군데나 갔다 왔어요. 그 두 군데도 갔다 오고 어제는 또 3시간씩이나 연수 교육을 받았답니다. 힘들었어요.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었어요. 또 4시부터 시작이니까 거의 4시 반?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밀리는 시간대잖아요. 퇴근 시간대에 겹쳐가지고 운전하느라고 가다 서다 하니까, 야, 처음인데 제가 가다 서다를 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잘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길을 받아서 열심히 응원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너무나 기다리던 저 부분, 앙드레아 드지드 김명은 옮긴 명작. 다음번 편지에는 알리사가 데모가 될 조카딸의 출생과 줄리에트의 기쁨, 외삼촌의 기쁨 같은 것만 적혀 있었고 그녀 자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적혀 있지 않았다. 9회 보낸 것은 퐁게로 마루에 돌아온 뒤에 쓴 것들이었는데 7월에는 줄리에트도 그곳에 와 있었다. 오늘 아침 에드와르와 줄리에트는 이곳을 떠났어. 무엇보다도 서운한 것은 나의 어린 대녀가 떠난 것이야. 6개월 후면 다시 그 아이를 보게 되겠지만 그 몸짓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달라져 있을 거야. 지금껏 그 아이가 하는 몸짓은 거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봤어. 성장이란 항상 신비롭고도 놀라운 것이야. 다만 우리가 더 자주 놀라지 않는 것은 주의력 부족 때문이지. 얼마나 오랜 시간, 희망으로 가득 찬 그 작은 요람 위에 몸을 기울여 그 작은 아이와 보냈는지, 그 이기심, 만족, 최선에 대한 의욕이 감퇴 때문에 성장은 그렇게 빨리 멈춰버리며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정지해버리는 것일까?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그건 얼마나 멋진 경쟁일까? 줄리에트는 매우 행복해 보여. 처음에는 그 애가 피아노와 독서를 포기하는 것을 보고 나는 몹시 슬펐어. 그러나 에드와르 페시에르 음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취미가 없는 것 같아. 줄리에트는 남편이 함께할 수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았으므로 현명하게 처신하고 있는지도 몰라. 반면 그 애는 자기 남편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있어. 남편도 그에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지. 올해는 사업의 규모가 더 커졌어. 에드와르는 르아브르에 중요한 고객을 얻게 된 것도 결혼 때문이라고 즐겨 말하더라. 지난번 사업 관계로 여행을 했을 때 로베르는 그분과 동행했었어. 에드와르는 로베르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그의 성격을 잘 이해한다고 장담했어. 그 애가 그런 종류 일에 진지하게 취미를 붙이는 것을 보고 매우 좋아했어. 아버지는 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 딸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시고는 다시 젊어지신 모양이야. 아버지는 예전처럼 농장과 정원에 흥미를 갖게 되셨고 우리가 미스 애시버튼과 함께 했다가 테시에르 네 가족이 머무는 동안 중단되었던 큰 소리로 책 읽는 것을 다시 하자고 나에게 청하시기도 하는 거야. 내가 두 분께 읽어드린 것은 휘브너 남자기 여행기인데 나 자신도 무척 재밌게 읽곤 해. 앞으로는 나도 책 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게 될 거야. 그런데 나는 내가 좋은 책을 좀 선정해 줬으면 해. 오늘 나는 몇 권의 책을 자세히 들춰보았는데 어느 것에도 흥미를 느낄 수 없었어. 이브럽 알리사의 편지들은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고 보다 절박해졌다. 여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는 이런 편지를 써 보냈다.
한편 너를 걱정시키기가 두렵기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를 만나기 전까지 지내야 할 매일매일이 나를 짓누르고 압박해와. 아직도 2달이나 있다니. 그 시간이 이미 너와 떨어져 지낸 모든 세월보다 더 길게 느껴져. 나에게는 기다림을 잊기 위해 시도하는 모든 것이 터무니없는 임시방편으로 보이고 나는 그 어떤 곳에도 마음을 놓일 수가 없어. 책들은 무력해 보이고 매력도 없으며 산책도 흥미가 없고 전체는 그 위력마저 잃어버렸고 정원은 퇴색하여 향기조차 사라졌어. 너를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서 떼어내며 너를 피곤하게 하고 너의 매일매일을 정신없이 흘러가게 하고 저녁이면 피로에 휩싸인 너를 잠속으로 몰아넣는 너의 그 고역, 내 자신 직접 선택한 것도 아닌 그 의무적인 훈련이 나는 부럽기까지 해. 기둥훈련에 대해서 보냈던 그 감동적인 묘사가 뇌리를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며칠 전밤, 나는 몇 번이나 기상 나팔 소리를 들었어. 내가 말한 그 가벼운 도치 같은 것, 그 새벽이 환히, 그 약간의 현기증 나는 상태를 나는 너무나도 잘 상상할 수 있어. 새벽의 그 얼어붙은 현란함 속에서 말제비를 고우는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얼마 전부터 몸이 약간 좋진 못해. 하지만 심한 건 아니야. 아마 너를 좀 지나치게 기다린 탓일 거야. 그리고 6주 후에 편지가 왔다. 제롬, 이것이 내 마지막 편지야. 내가 돌아올 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도 그날은 오래 지연되지 않을 테니까 이제 너에게 더 편지할 수는 없을 거야. 나는 퐁게르 마을에서 너를 만나고 싶었지만 날씨가 나빠 몹시 추운 탓으로 아버지는 시내로 돌아가자는 말씀밖에 안 하셔. 줄리에트도 로베르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지금이 어쩌면 내가 우리 집에 머물러 있기는 더 수월한 일이 되겠지만 펠렛이 고모님 댁에 있는 것이 너로서는 더 나을지 몰라. 고모님도 내가 와 주는 것을 기뻐하실 테니까. 우리 재회가 가까워질수록 너의 기다림은 더 걱정스러워지지. 두려움이라고 할까? 그렇게도 기다리도 내가 돌아온다는 것이 왠지 두려워지는 것만 같아.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내가 올리는 초인종 소리, 층계를 올라오는 너의 발소리를 상상하고 있으면 나의 심장은 멈추고 옥죄오는 것만 같아. 무엇보다 너에게 특별한 말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말기를. 나의 과거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처럼 느껴져.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의 생은 정지하는 듯. 하지만 사흘 후, 즉 나의 제대 일주일 전에 나는 또다시 간단한 글을 받았다. 제롬, 르하브르에서의 너희 체류와 우리 첫 재회의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갖지 않으려는 너희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해. 이미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것 외에 무슨 할 말이 있겠니? 그러니 학교 등록 문제로 28일까지 파리로 가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도록 해. 이틀밖에 머물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에겐 앞으로 살아갈 한평생이 있지 않니? 6회. 우리 첫 만남은 플랑티의 이모님 댁에서였다. 그 묵묵 탓인지 나는 갑자기 모든 것에 둔해지고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알리사도 내가 변했다고 여기는 듯했다. 그러나 이런 첫인상이야 우리 사이에 무슨 중요성이 있겠는가? 나는 그녀의 옛 모습을 잘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처음에는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난처하게 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떠맡긴 약혼자 사이 그 어리석은 역할이었으며 우리 둘만을 남겨두려고 모두들 서둘러 떠나는 어색한 태도였다. 고모님은 저희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는 둘만 얘기할 비밀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자리를 피하려고 이모님이 수선을 피우는 것을 보고 알리사가 부르짖었다. 천만에 아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잘 이해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자질구레한 얘기거리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겠니? 고모님 부탁이에요. 고모님 마저 가버리신다면 그건 저에게 불친절하신 거예요. 이 말은 약간 화난 어조였기 때문에 알리사의 목소리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였다. 이모님이 가버리시면 저희들은 정말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을 겁니다. 나는 웃으면서 그러나 단둘이만이 남게 된다는 생각에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덧붙여 말했다. 그래서 우리 셋은 거짓으로 유쾌하며 각자 자신이 불안을 숨긴 채 억지로 활기 있는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 외삼촌이 나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날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국이 끝나는 것을 다행스러워하면서 첫날 저녁에는 그냥 헤어졌다. 다음날 나는 점심 식사 시간 훨씬 전에 도착했으나 알사는 그녀 여자친구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알리사는 그 친구에게 돌아가 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그 친구도 눈치 있게 떠나주지 않았다. 마침내 그 친구가 떠나고 우리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나는 알리사가 그 친구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지 않는 것에 짐짓 놀라는 척했다. 우리는 모두 밤새 잠을 자지 못해 무척 피곤했고 신경이 들떠 있었다. 외삼촌이 오셨다. 알리사는 내가 외삼촌이 늙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외삼촌은 언제부터인가 귀가 어두워져 내 목소리를 잘 알아들으시지 못했다. 이해하시도록 소리를 질러야 했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맥이 빠져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약속했던 대로 폴랑티의 이모님은 마차로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 돌아오는 길에 이모님은 가장 호젓한 코스를 함께 걸어오게 하실 의도로 알리사와 나를 오르쉐까지 태워다 주셨다. 계절에 비해 날씨는 조금 더웠다. 우리가 걸어온 언덕은 햇빛이 따갑게 내릴 때는 매력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 잎이 떨어진 나무들은 우리에게 햇빛을 피할 곳을 제공해 주지도 못했다. 이모님이 기다리고 계신 마차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며 우리는 계속 걸음을 재촉했다. 두통으로 옥신거리는 머리에서 나는 한 가지 생각도 짜낼 수가 없었다. 겉모습을 가다듬기 위해서 혹은 이런 동작이 말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걸으면서 알리사가 내맡긴 손을 잡고 있었다. 감정의 동요, 숨가쁨, 침묵을 지키는 것 등의 거북스러움이 우리 얼굴에 피를 몰아왔다. 나는 관자놀이에서 피가 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알리사의 얼굴은 민망할 정도로 붉어져 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땀으로 젖은 손을 서로 붙잡고 있다는 어색감 때문에 각자의 손을 쓸쓸하게 놓아버렸다. 우리는 얼마나 서둘렀는지 마차보다도 훨씬 앞서 내 거리에 도착했다. 이모님은 우리 두 사람에게 얘기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다른 길로 돌아서 아주 천천히 마차를 몰고 오셨던 것이다. 무슨 소리일까요? 커피잔이 둘이 키스를 한 소리예요. 땀으로 흠뻑 젖었기 때문에 갑자기 불어온 찬바람이 몸을 오싹하게 했다. 잠시 후 우리는 마차를 마중하러 가려고 자리에 일어섰다. 이모님과 다시 만났을 때 참으로 곤혹스러운 것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으리라 확신한 이모님이 우리 약혼에 대해 캐물으려는 것이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한 알리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나는 머리가 깨지듯 아프다고 핑계를 댔다. 돌아오는 길은 침묵으로 끝났다. 다음날 잠이 깨자 나는 감기 걸렸다는 걸 알았다. 몸이 쑤시고 무거워서 나는 정오가 지난 후에야 피콜랭 댁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공교롭게도 알리사는 혼자가 아니었다. 펠리시무가 이모님이 소녀딸인 마들렌 플랑티에가 거기에 와 있었다. 나는 알리사가 그 애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는 며칠간 할머니 댁인 플랑티 이모님 집에 와 지내고 있었는데 내가 돌아서자마자 이렇게 외쳤다. 돌아가실 때는 언덕으로 가실 생각이면 우리는 함께 올라갈 수 있겠군요. 나는 무심결에 승낙해 버려서 결국 알리사와 단둘이 만나 볼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온 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었다. 나는 전날에 견딜 수 없었던 어색함을 느끼지 못했고 곧 우리 세 사람은 가까워졌는데 처음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피상적인 얘기를 했다. 내가 작별 인사를 하자 알리사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그때까지도 그녀는 내가 다음날 떠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다가 머지않은 재회의 전망이 나의 작별 인사에서 그것만이 가질 수 있는 슬픈 느낌을 빼앗고 있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 나는 막연한 불안감에 밀려 다시 시내로 내려갔다. 1시간 가까이 배회한 다음에 나는 다시 비콜랭 댁인 초인종을 누리기로 마음먹었다. 나를 맞은 사람은 외삼촌이었다. 알사는 몸이 불편해 벌써 자기 방으로 올라갔으며 곧 잠자리에 든 모양이라고 하셨다. 나는 외삼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 맞지 않은 일들이 유감스럽게 짝이 없었지만 그것을 이제 와서 비난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설사 모든 상황이 우리를 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시 그런 어색한 느낌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더구나 알리사도 역시 그 어색함을 느꼈다는 것이 나를 더욱 비탄에 빠지게 했다. 파리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저처럼 얼마나 쓸쓸한 죄였는지 너는 그런 것들을 타인들이 탓으로 돌리는 듯하였지만 너 자신도 그 점을 확신할 수는 없었을 거야. 그리고는 앞으로 늘 그러리라는 생각이 들어. 항상 그러리라는 것을 난 잘 알고 있어. 아,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않도록 하자. 얘기할 것이 태산 같은데 왜 그런 부자연스러움, 그런 마비감, 그런 벙어리 같은 침묵이 우리를 엄습했던 것일까? 내가 돌아온 첫날 나는 그 침묵조차도 기뻤어. 그 침묵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것 같이 생각됐어. 왜냐면 내가 머지않아 신기한 얘기들을 들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렇기 전에는 내가 떠날 수 없으리라고는 생각했던 거야.
그러나 오르쉐에서의 우리의 우울한 산책이 끝내 침묵 속에서 끝나는 것을 보고 특히 우리 손이 서로 떨어져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내려뜨려졌을 때 나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그러나 나를 가장 슬프게 했던 것은 내 손이 내 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내 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 손이 먼저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 내 손 역시 내 손 안에서 줄과하지 않았으니까.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 나는 오전 내내 미친 듯이 너를 기다렸어. 집에 머물러 있기에는 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서 방파제 위에서 만나자는 말을 너에게 남겨두고 집을 나섰어. 오래도록 나는 넘실거리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러나 너 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에 마음이 아팠어. 불현듯 내가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며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 난 오후에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어. 전날 마들렌이 찾아오겠다고 알려왔는데 나는 오전에 너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오도록 내버려 두었어. 그런데 이번 주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분 좋았던 순간은 그 아이가 있어주는 그 시간이 뿐이 아닌가 생각해. 나는 그 편안한 대화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을 잠시 가져보기로 했어. 그런데 내가 그 아이와 함께 앉아있던 긴 의자로 내가 와서 나를 향해 몸을 숙이고 작별 인사를 했을 때 나는 너에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졌어. 갑작스레 내가 떠나버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내가 마들렌과 함께 나가버리자 그런 일이란 건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 내가 뒤따라 뛰어나간 것을 넌 알고 있니? 나는 너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싶었고 너에게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그제야 말하고 싶었어. 나는 폴랑디의 댁으로 달려가고 있었어. 그러나 너무 늦었어. 시간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어. 난 절망에 쌓여 집으로 돌아왔어. 너에게 편지를 쓰려고 더 이상 너에게 편지를 쓰지는 않았는데 결국 이별의 편지를 쓰기로 했어. 왜냐하면 우리 편지 왕래는 모두 하나의 신규로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제롬. 우리가 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마침내 나는 너무도 분명히 느꼈던 거야. 나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 정말이야. 그러나 지금 나는 거의 그것과 비슷한 편지를 다시 쓰고 있어. 오, 제롬, 내가 너를 전보다 덜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야. 반대로 내가 나에게 다가오자마자 얼마나 깊이 너를 사랑하는지를 혼란과 어색함 속에서도 그처럼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 그러나 거기에는 절망감들이 깃들어 있었어.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멀리 있을 때 나는 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벌써부터 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겼어. 그렇게 바라던 이번의 재해는 나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었어. 그리고 제롬, 너 역시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해. 아, 잘했어. 사랑하는 제롬. 하느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오직 그분 곁으로만 우리는 마음으로 꼭 다가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편지만으로 나에게 충분한 고통을 주지 못한 그녀는 다음날 거기에 이런 추신을 덧붙였다. 우리 두 사람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도록 부탁하지 않고서는 이 편지를 보내고 싶지 않아. 너와 나 사이만 담겨 있어야 할 것을 줄리에트는 아벨에게 얘기함으로써 내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 몇 번인지도 몰라. 바로 이 점이 내게 그런 추측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너희 사랑은 무엇보다도 이성적인 사랑이며 애정과 신의로 가득 찬 훌륭한 집착이라고 생각하게 됐어. 지적 집착. 내가 이 편지를 아벨에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그녀로 하여금 추신을 쓰게 했음이 틀림없었다. 도대체 어떤 의구심 많은 통찰력이 그녀를 이렇듯 경계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일까? 최근에 내 편지 속에서 아벨이 어떤 충고라도 간과해냈단 말인가? 사실 나는 아벨과는 꽤 거리가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각자 더 멀어지는 두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슬픔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괴로워하라고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그 사흘 동안 나는 오직 탄신과 고통 속에 지냈다. 알레사에게 답장을 쓰고 싶었으나 지나치게 집착한 논쟁이라 격렬한 항변 혹은 서툰 말 한마디로 인해 우리 상처를 더 깊게 만들까봐 두려웠다. 나는 나의 사랑이 몸부림치는 편지를 몇 번씩이나 고쳐 쓰곤 했다. 내가 마침내 보내기로 작정한 편지 사본 눈물에 젖은 그 편지로 지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다시 읽을 수가 없다. 알리사, 나를 가볍게 여겨줘. 내 편지는 너무도 괴로운 것이었어. 너희 두려움을 그냥 웃어 넘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나도 내가 너 써보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조차 두려웠어. 너는 상상에 불과한 것에 얼마나 커다란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 사이에 얼마나 두터운 벽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가령 내가 전보다 나를 덜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아, 너의 편지 전체가 부정하고 있는 그런 잔인한 가정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야. 너희 일시적인 이 두려움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 아랄리사. 이치를 따지려고 하면 내 얼굴은 금방 얼어붙고 말 거야. 나는 나 자신 신음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아. 어떤 기교를 부리기엔 나는 너무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점점점 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성적인 사랑? 그 말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하기 바라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영혼 전체인데 어떻게 내가 이성과 감정을 구별할 수 있겠어? 그러나 우리 편지 왕래가 너의 매서운 비난의 원인이 되었고 편지 왕래에 의해 고양되어 있다가 마침내 현실 속에 추락한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심한 상처를 입혔으니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쓴다 할지라도 이제는 너 자신에게 쓰고 있을 뿐이라고 믿을 것 같아. 또한 나에게는 지난번 편지와 흡사한 새로운 글을 견뎌낼 만한 힘이 없으니 제발 부탁이지만 당분간 일체 편지 왕래를 중단하기로 하자. 그리고 나는 편지 그 끝부분에다 그녀의 판단력에 크게 반항하면서 생각을 바꾸도록 호소했고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도록 그녀에게 회원했다. 지난번에 만난 무대 장치, 단역 배우들, 계절, 우리로 하여금 그 만남을 위해 신중하게 준비하도록 해주지 못했던 열띤 편지 왕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 재회에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었다. 다음번에는 만남에 앞서 오직 침묵만이 있을 것이다. 나는 봄에 퐁게르 마을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거기에서는 과거의 추억이 나에게 유리한 변호를 해줄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부활절 휴가 등의 외삼촌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므로 그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할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결심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편지를 붙이고 나자 곧 나는 공부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 그 해가 끝날 무렵 나는 아리사를 다시 볼 수 있었다. 몇 달 전부터 건강이 나빠져 가던 미스 애쉬 버튼이 크리스마스 날 전에 돌아가셨던 것이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나는 다시 그분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나는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그분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다. 아리사의 엽서는 이번이 슬픔보다는 침묵이 약속 쪽에 더 마음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삼촌께서는 부득이 참석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장례식 때 그녀가 잠시 다녀게 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장례식에는 그녀와 나 둘뿐인 셈이었다. 우린 나란히 걸으면서 겨우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녀가 내 곁에 앉아 있었던 교회에서 나는 그녀의 시선이 몇 번이나 나에게 다정히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정된 거야. 헤어질 순간 그녀가 말했다. 부활절 이전에는 아무것도. 그래, 하지만 부활절에는. 기다릴게. 우리는 묘지 문 앞에 있었다. 나는 여기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차를 부르더니 작별 인사도 없이 나를 남겨두고 떠났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까지 멀어지는 게 그게 정답인가요? 너무 많이 멀어져서 편지로만 주고받는 것도 요즘엔 편지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아예 전화로 하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요즘은. 예전에는 편지를 가려면 한 일주일은 되고 오려면 한 그렇게 하면서 아날로그 모놀로그 반반인 것도 같아요. 그때가 좋았던 그런 시절이 좋았던 것도 같고 때로는 너무 근데 지금처럼 직접적이고 너무 막말을 해대게 되고 함부로 전화로 조심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배려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더욱더 빡빡해지는 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편지 한 장을 누구에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오늘은 딱 한 장만 써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라고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그분에게 편지 한 장을 써보내세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오늘 하루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세요. 안녕.